제주 바다는 오늘도 고요했습니다. 맑은 하늘에 가끔 구름이 떠다니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강태일은 72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습관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바뀌지 않는 법입니다. 오늘은 출항하는 날이구나. 태일은 작은 방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붉은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손주들의 생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육지로 향했죠. 제주에서 혼자 사는 노인에게 이 여정은 1년 중 가장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거울 앞에서 면도를 하는 태일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위로 단단한 눈빛이 빛났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눈빛은 은퇴 후 30년이 지나도 그대로였죠. 군인의 습관처럼 면도를 끝낸 태일은 작은 배낭에 필요한 것들만 정확하게 챙겼습니다. 여러 번 접어넣은 낡은 군복도 함께 챙겨 넣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보여주던 보물이니까요. 집을 나서기 전 태일은 작은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지갑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중학생이 된 손주들의 어린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집의 문을 닫고 태일은 항구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마을은 아직 고요했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항구에 도착한 태일은 오전 7시 출발하는 여객선을 기다렸습니다. 육지까지는 약 3시간이 걸리는 여정이었죠. 선착장에서 기다리며 태일은 주변을 자연스럽게 살폈습니다. 특전사 시절 길러진 관찰력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유난히 눈에 띄는 무리가 있었죠. 남자 5명, 말수가 적고 어두운 표정이었습니다. 관광객이라기엔 너무 긴장해 있는 듯했고 서로 거리를 두고 따로 움직이는 듯하면서도 미묘하게 연결된 행동 패턴을 보였습니다. 태일은 무의식 중에 그들의 움직임을 분석했고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유는 없었기에 그저 오랜 군인의 직감일 뿐이라 생각했죠. 승선 시작하겠습니다. 승객 여러분은 순서대로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 방송과 함께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태일도 차분히 줄을 서서 배에 올랐습니다. 작은 여객선 안으로 들어서자 태일은 창가 쪽 자리를 골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전사 시절 얼마나 많은 바다를 건넜는지, 얼마나 많은 작전을 수행했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했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탑승하고 배가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항구를 벗어나 깊은 바다로 향하는 배 위에서 태일은 문득 아침의 불편한 감각이 다시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눈에 들어온 것은 창가에 모여 앉은 아이들이었습니다. 10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들 5명,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온 듯한 성인 남성들. 태일은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태일은 창가에 앉아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척하며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평범한 어린이들처럼 보였지만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즐겁게 떠들고 장난치는 모습 대신 몸을 움츠리고 있었고 어깨에는 보이지 않는 무게가 내려앉은 듯했죠. 아이들의 눈빛에는 불안과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특히 창문 쪽에 앉은 작은 소녀가 눈에 띄었습니다. 까만 머리카락과 창백한 얼굴, 그리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경계하듯 눈치를 보는 모습이 태일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성인 남성들은 아이들과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언제나 아이들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과 자세에서는 보호자의 따뜻함이 아닌 감시자의 날카로움이 느껴졌죠.
배가 깊은 바다로 접어들자 승객들은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테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을 찾아 나섰고 복도를 지나며 아이들이 앉은 자리를 자연스럽게 지나쳤습니다. 그때 작은 소녀의 눈과 마주쳤고 소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 테일은 선내 매점에 들러 물 한 병을 샀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작은 인형이 보였습니다. 아까 눈이 마주쳤던 소녀였습니다. 소녀는 주변을 살피더니 재빨리 테일에게 다가왔고 가까스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좀 도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분명한 제주도 사투리였습니다. 테일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는 찰나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소녀는 놀란 눈빛으로 재빨리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복도에 나타난 것은 아이들과 함께 있던 남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남자는 테일을 잠시 노려보더니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테일은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소녀의 목소리, 그 공포에 찬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은 테일은 생각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임무 수행 전 항상 그랬던 것처럼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아이들과 남자들의 행동, 그들이 주고받는 눈빛, 그리고 소녀의 제주 사투리. 그 남자들은 제주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관광객도 아닌 것 같고 아이들의 진짜 보호자도 아닌 듯 했죠. 테일은 아이들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6명의 아이들은 모두 비슷한 나이대로 보였고 짐이라고는 작은 가방 하나씩밖에 없었습니다. 긴 여정을 떠나는 아이들 치고는 짐이 너무 가벼웠죠. 또한 아이들은 서로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만 가끔 교환하는 시선에는 서로를 아는 듯한 친밀감이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테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내를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의 산책처럼 자연스럽게 걸으며 배의 구조와 승무원들의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특히 비상구와 구명정, 그리고 화물칸의 위치를 머릿속에 그려나갔습니다. 습관적으로 주변 환경을 분석하는 것은 특전사 시절부터 몸에 배인 습관이었죠. 테일은 갑판으로 올라가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면 이 배에서 내리기 전에 무슨 일인지 파악하고 도움을 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섰다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었죠. 바람을 맞으며 테일은 딱 한 가지만 확신했습니다. 저 아이들의 눈빛은 도움이 필요한 눈빛이었다는 것. 갑판에서 내려온 테일은 다시 한번 아이들이 있는 자리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남자들의 대화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제주도 방언이 아닌 다른 지역의 억양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형님이라 부르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듯했고 간간히 시간과 도착이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테일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는 바다만 보였고 육지까지는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노인은 결심했습니다. 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어떻게든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행동해야 한다고. 특전사를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위험에 처한 이들을 지키는 임무는 평생의 사명이었으니까요. 테일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한번 천천히 선내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의도적으로 아이들 주변을 맴돌았죠. 노인의 산책으로 위장한 정찰이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몸에 밴 관찰력으로 테일은 더 많은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누가 말을 걸면 바로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 승객이 귀여운 소녀에게 말을 걸자 옆에 있던 남자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얘가 말이 없어요. 수줍음이 많아서. 그 말을 들은 소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고 테일은 그 미세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이상한 점은 아이들의 짐이었습니다. 긴 여정인데도 대부분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고 몇몇은 아예 짐도 없었습니다. 육지에서의 체류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상한 일이었죠. 아이들은 서로 모르는 척했지만 때때로 교환하는 시선에는 서로를 아는 듯한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테일은 천천히 선장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었지만 배의 구조를 파악하고 있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선장실 앞을 지나가던 중 아이들과 함께 있던 남자 중 한 명이 선장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확히 몇 시에 도착하나요? 미리 연락해야 해서요. 날씨 좋으면 예정대로 11시 반쯤 도착할 겁니다. 테일은 그 대화를 듣고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왜 그렇게 도착 시간에 예민한 걸까?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는 걸까?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내를 한 바퀴 돌고 난 후 테일은 화물칸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승무원이 없는 틈을 타 조용히 화물칸으로 내려갔습니다. 화물칸은 어둡고 좁았지만 숨기에는 좋은 공간이었습니다. 테일은 화물칸의 구조를 살피며 머릿속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큰 짐들 사이에 좁은 공간들이 있었고 비상구도 확인했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테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납치된 것이었습니다. 제주도 아이들을 육지로 데려가려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테일은 무전으로 해경에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테일은 다시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가까이에서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이모네 안 가고 싶어 하는데? 아이는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남자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고 작은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똑바로 대답 안 하면 나중에 혼난다. 테일은 그 말을 듣자마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납치된 것이 분명했고 즉시 행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남자들은 5명이었고 아이들은 6명. 그리고 자신은 이제 82살의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테일은 선장실로 향했습니다. 특전사 출신의 노련함으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선장실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잠시 후 선장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테일은 재빨리 선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무전기를 찾아 해경에 신고할 생각이었습니다. 선장실 안은 작지만 깔끔했고 무전기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테일은 과거 특전사 시절 사용했던 무전 코드를 기억해내며 무전기를 작동시켰습니다. 다행히 작동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테일은 재빨리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객선 내 아동 유괴 의심 상황. 성인 남성 5명이 제주 아이들 6명을 데리고 있음. 아이들 상태 불안정. 긴급 개입 필요. 테일은 배의 현재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도 함께 알렸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았고 단지 선내 승객이라고만 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테일은 재빨리 선장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해경이 도착할 때까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야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테일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육지 도착까지는 아직 1시간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해경이 적절한 대응을 준비하려면 충분한 시간이었지만 그때까지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테일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한 곳에 모아두고 감시하는 남자들의 시선을 어떻게 분산시킬 수 있을까? 테일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앞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아까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던 소녀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녀가 화장실로 들어가기 전 테일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와줄게. 혼자 있을 때 친구들에게 화물칸으로 가라고 전해. 큰 목소리로 어디 아프냐고 물을 거야. 그때 일어나. 소녀는 놀란 눈빛으로 테일을 바라보았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일은 다시 자리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아이들이 있는 쪽으로 좀 더 가까운 자리로 옮겼습니다. 소녀가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테일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테일은 천천히 일어나 아이들 근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크게 소리쳤습니다. 어디 아프냐? 얼굴이 너무 하얗구나. 소녀는 테일의 신호에 따라 재빨리 일어났고 다른 아이들도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을 감시하던 남자들도 당황해 소녀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그 짧은 혼란의 순간 테일은 눈짓으로 다른 아이들에게 화물칸으로 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서 와보세요. 아이가 토를 할 것 같아요. 테일은 더 크게 소리치며 승무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승무원 2명이 재빨리 달려왔고 아이를 감시하던 남자들도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 동참해야 했습니다. 혼란 속에서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 화물칸으로 향했습니다. 테일은 소녀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열이 있는 것 같은데 배멀미약 없나요? 승무원이 약을 가지러 간 사이 감시하던 남자 중 하나가 테일을 의심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테일은 순간 그 남자의 눈에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남자가 무언가를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좀 데리고 있을게요. 친척이거든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테일은 빠르게 머리를 굴렸습니다. 의사라고 둘러대며 소녀의 손을 잡고 재빨리 화장실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화장실을 지나 비상구로 향했고 그곳에서 화물칸으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을 통해 아이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소녀를 인도했습니다. 다행히 다른 5명의 아이들도 모두 무사히 화물칸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테일은 아이들에게 조용히 있으라 당부하고 해경에 이미 연락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희망의 빛이 어렸습니다. 테일은 화물칸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상자들과 여러 물품들 사이에 아이들을 숨길 만한 공간이 있었고 아이들을 물품 뒤쪽으로 인도한 뒤 앞에 있는 상자들을 조금씩 움직여 가리도록 했습니다. 예상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화물칸으로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테일은 재빨리 큰 상자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2명의 남자가 화물칸으로 내려왔고 이리저리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며 화물칸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테일은 숨을 죽이고 남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았습니다. 남자들이 아이들이 숨어 있는 곳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테일은 순간적으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발각되기 전에 남자들의 주의를 돌려야 했습니다. 테일은 근처에 있던 로프를 발견하고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웠던 매듭법을 떠올리며 로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에 있던 빈 상자를 발로 차서 소리를 냈습니다. 남자들은 즉시 소리가 난 쪽으로 시선을 돌렸고 테일은 그 틈을 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남자가 상자 쪽으로 다가오는 순간 테일은 로프를 휘둘러 남자의 발목을 걸었습니다. 남자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테일은 로프를 당겨 남자의 발을 묶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상황을 파악하고 테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82살의 노인 몸이었지만 특전사 시절의 훈련은 여전히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테일은 남자의 공격을 피한 뒤 근처에 있던 구조용 도구를 이용해 남자를 제압했습니다. 너 누구야? 왜 우리 일에 끼어드는 거야? 남자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테일은 대답하지 않고 로프로 두 번째 남자도 묶었습니다. 그리고 남자들의 입을 테이프로 막았습니다. 여객선 안에서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물칸의 상황을 정리한 뒤 테일은 아이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테일의 행동을 본 뒤로는 조금 안심한 듯 했습니다. 괜찮아. 곧 도착할 거야. 해경이 기다리고 있을 거고. 테일은 아이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자신이 제압한 남자들에게서 휴대전화를 찾아 확인해 보니 여러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테일은 메시지를 읽고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제주에서 납치된 후 육지로 옮겨져 불법 노동에 동원될 예정이었습니다. 메시지에는 도착 시간과 만날 장소가 적혀 있었고 테일은 이 정보를 이용해 더 많은 범죄자들을 검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테일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해경이 기다리고 있을 터였고 아이들은 곧 안전해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 위에는 3명의 납치범이 더 있었고 그들이 화물칸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테일은 배가 육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아이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화물칸의 작은 창문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육지의 윤곽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해경이 도착할 것이란 확신이 들었지만 배 위에는 아직 3명의 납치범이 있었습니다. 여객선이 서서히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항구에 도착하려면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했지만 테일은 떠들썩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해경이 이미 배에 접근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테일은 조용히 화물칸 입구로 다가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화물칸에서 갑판으로 향하는 계단 위쪽에서 발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장과 선원들, 그리고 해경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해경이 도착한 것은 다행이었지만 테일은 아직 아이들을 직접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납치범들이 마지막 순간에 무모한 행동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테일은 즉시 몸을 숨겼습니다. 화물칸으로 내려온 것은 납치범 3명 중 1명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제압되어 있는 두 동료를 찾으러 온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화물칸을 둘러보다가 결박된 동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고 재빨리 뒤돌아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테일은 그가 위층에 있는 다른 동료들에게 상황을 알리러 가는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테일은 재빨리 움직여 계단 앞에서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테일을 바라보았고 곧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위층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그의 주의를 분산시켰습니다. 해양경찰입니다. 모두 제자리에 있어주세요. 해경이 선내로 진입한 것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테일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자의 팔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오랜 특전사 경험으로 단숨에 남자를 바닥에 눕혔고 곧 해경 대원들이 화물칸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입니다. 아이들이 여기 있어요. 테일이 외쳤습니다. 해경 대원들은 신속하게 현장을 장악했습니다. 제압된 남자들은 체포되었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테일은 해경 대원에게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배 위에 아직 2명의 납치범이 더 있습니다.
총 5명이었어요. 해경 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무전으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곧 다른 해경 대원들이 남은 납치범들을 체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상황이 통제된 것입니다. 아이들은 해경 대원들에게 인계되었고 테일은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안도감이 번졌습니다. 특히 처음 도움을 청했던 소녀가 테일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테일은 미소를 지으며 소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해경 대원이 테일에게 다가와 신분증을 요청했습니다. 테일은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주었고 대원은 테일의 정보를 기록했습니다. 귀중한 제보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더 진술해 주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테일은 납치범들의 대화를 들었던 내용과 휴대전화에서 확인한 정보들을 모두 전달했습니다. 해경 대원은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보로 육지에서 기다리고 있던 공범들까지 검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여객선은 이제 항구에 완전히 도착했고 승객들은 하선을 시작했습니다. 납치범들은 해경에 의해 연행되었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되어 가족들에게 인계될 예정이었습니다. 테일은 해경 대원들과 함께 배에서 내렸습니다. 항구에는 이미 뉴스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테일은 조용히 모자를 눌러쓰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다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항구를 벗어난 테일은 인파를 피해 조용히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가슴속에는 아직 아드레날린이 가득했지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이제 그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손주들과의 만남이었죠. 테일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예정보다 30분 정도 늦어진 시간이었지만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만날 약속 장소는 항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공원이었습니다. 테일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나이든 다리가 아직도 떨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테일은 멀리서 두 아이가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12살 민수와 10살 지연이었습니다. 둘은 태블릿으로 무언가를 보며 웃고 있었고 그 모습에 테일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아이들의 모습. 오늘 구한 6명의 아이들도 이렇게 웃을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이들은 테일을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테일은 두 팔을 벌려 아이들을 안아주었습니다. 손주들의 따뜻한 체온이 전해졌고 테일은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방금 전에 위험했던 상황은 마치 다른 세계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테일은 아이들에게 배가 늦게 도착했다고만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고 테일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할아버지의 선물을 기대하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1년에 몇 번 없는 만남이었으니까요. 배고픈지 묻는 테일의 질문에 아이들은 할아버지와 함께 먹으려고 기다렸다고 대답했습니다. 테일은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할아버지와 손주들의 모습이었지만 테일의 마음속에는 특별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가 한 일 덕분에 또 다른 6가족이 행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었죠. 식당에서 밥을 먹는 동안 테일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추억, 앞으로의 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테일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때로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런 평범한 대화가 삶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테일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테일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건넸습니다. 제주에서 직접 만든 전통 인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선물을 받았고 테일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민수가 태블릿을 꺼내 뉴스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여객선에서 아동 유괴 일당 검거, 한 시민의 신고가 결정적 역할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보였습니다. 테일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기사를 훑어보았습니다. 자신의 활약상은 익명의 시민으로만 언급되어 있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연이 할아버지도 군인이었으니 저런 나쁜 사람들을 잡을 수 있었을 거라고 말했고 테일은 미소를 지으며 지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그냥 바다 사람일 뿐이지만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누구든 도와야 한다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테일은 아이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테일을 반갑게 맞이했고 함께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화 중에 TV에서 다시 한번 유괴범 검거 뉴스가 나왔고 아이들의 부모는 세상이 아직은 안전하다는 것에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일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테일은 손주들에게 굿나잇 인사를 하고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테일은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습니다. 특전사 은퇴 후 평범한 업으로 살아왔지만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누군가를 지키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삶에 큰 의미를 주었습니다. 테일은 일주일 동안 손주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낸 후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히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슈퍼에 들른 테일은 TV 뉴스에서 자신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객선 영웅 수색 중 아이들을 구한 익명의 시민을 찾습니다. 화면에는 배에서 찍힌 희미한 CCTV 영상이 나왔고 테일의 뒷모습이 잠깐 비쳤습니다. 아이들의 증언과 납치범들의 진술을 통해 언론은 노인 영웅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테일은 미소를 지으며 슈퍼를 나왔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그에게 향해 있었지만 테일은 그저 바다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어선 위에서 그물을 던지며 테일은 옛 생각에 잠겼습니다. 특전사 시절 테일은 수많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동료를 구했던 기억,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나아갔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도 테일에게 중요한 것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테일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수평선은 언제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그 아름다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세상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웃을 수 있도록 테일은 비록 나이 들었지만 여전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테일은 벽에 걸린 손주들의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속에서 웃고 있는 아이들처럼 배에서 구한 아이들도 지금쯤 가족들과 함께 웃고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테일의 가슴은 따뜻해졌습니다. 특전사는 제대했지만 할아버지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테일은 창밖으로 보이는 조용한 바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도 그는 평범한 어부로서 바다에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특전사의 결의가 살아 있었습니다.